오늘 컨텐츠는 의자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자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삼천궁녀겠죠. 그리고 삼천궁녀에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는 그 낙화암이라고 하실 텐데, 정확한 사실을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의자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자 무왕의 아들이고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700년을 이어온 백제를 말아먹었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의자왕은 진짜로 무왕의 아들이 맞을까요? 그러면 무왕의 아내 중에 선화공주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에 했던 이야기에서 새로 밝혀진 그 사택 적덕의 딸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의자왕은 정말로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건 맞을까요? 삼천궁녀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아, 진짜로 의자에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장난식으로 의자왕 하죠. 자, 이 의자왕의 진짜 이름은 부여의자입니다.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라서 의자왕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의자입니다. 백제가 망해버렸는데 어떤 후손이 남아서 시호를 바꿔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의자왕은 그냥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의자왕입니다. 네, 보통은 이 왕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때를 이은 왕이 이 시호를 붙이고 묘호를 붙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묘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뭐 세종대왕, 성종, 고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의자왕은 이름이 진짜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왕은 우리가 전에 있던 콘텐츠로 다뤘던 서동, 즉 무왕의 아들이 맞습니다. 맞아요.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보면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로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력이 있었다. 무왕 33년 632년이겠죠. 무왕 33년에 태자로 책봉됐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서 해동증자라고 불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백제를 말아먹은 그 사치와 향락의 아이콘 치고는 어렸을 때는 꽤나 건실했나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동증자에서 증자란 공자의 수제자로 효와 신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공자마저도 효를 말할 때 증자만한 효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효자였습니다. 그런 증자와 비교가 될 만큼 이 의자는 엄청난 효자였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용감하고 대담하고 결단력이 있고 부모도 잘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도 있는 이 엄청난 의자는 의아하게도 무왕 제위 33년인 632년, 그러니까 의자의 나이 37살경에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당시에는 장자가 보통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세자가 되고 태자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기 마련인데, 의자는 이렇게 부모도 잘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37살쯤이 되어서야 겨우 태자 책봉을 받습니다. 37살쯤도 추측이에요. 이 의자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태자 책봉이 늦어졌다라는 건 곧 권력 승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의자의 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의자는 무왕이 즉위하기 전인 595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왕 즉위 전에 만났던 선화공주의 아들일 수도 있고, 즉위하기 전에 세력을 얻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해서 얻었던
어느 익산 귀족 딸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사택 왕비는 의자왕의 계모가 되는 셈입니다. 사택 씨는 백제에서도 대표적인 가문이었고 대성 8족 가문에 들기 때문에 사택 왕비와 무왕 사이에서 낳은 다른 왕자들의 힘이 더 컸겠죠. 그래서 의자는 그냥 맏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선화공주였다면 반은 신라의 핏줄이니까 백제의 왕이 될 정통성에서 밀리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귀족의 딸이라면 무왕이 즉위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아마도 모계 쪽의 세력이 크지 않았을 테고 맏아들이라는 명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의자는 30이 넘도록 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태자가 된 걸까요? 이렇게 30이 넘도록 태자를 못 받고 있다가 태자 자리에 못 올라 있다가 갑자기 37살이 됐을 때 올라버렸어요. 신기하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추측 첫 번째. 출생이 미천하나 인내와 노력으로 각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서 추천으로 태자가 되었다. 어디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자, 추측 두 번째. 무왕이 일부러 태자 책봉 시기를 늦추면서 사택 씨를 견제했고 귀족들 간의 세력 분쟁을 조성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사택 씨는 대성 8귀족인 만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자와 다른 아들들을 저울질하면서 귀족들의 힘을 규합할 수 없도록 분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그러면 그냥 죽기 직전에 다음 왕은 의자 이렇게 하고 죽어도 됐을 텐데 굳이 자기가 죽기 11년 전에 미리 태자를 책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측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사택 왕비의 아들 중에 가장 유력한 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태자의 자리에 올랐다? 일 수도 있죠. 일본의 일본 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1년 3월 백제왕 의자가 왕자 풍을 들여보내 볼모로 삼았다. 그러니까 형제였던 왕자 풍을 일본에 보내서 정적을 제거했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됨으로써 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드는 의문은 당시 일개 왕자였던 그가 어떻게 사택 씨였던 사택 왕비의 아들을 일본으로 유배 보낼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백제왕 의자라고 적힌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 만약 부여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마침 부여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의자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풍이라는 아들이 631년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의자왕 사후 백제로 넘어가서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사기는 내부 기록은 꽤나 정확한 데에 반해 외국이나 외교와 관련된 기록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서 31년 3월 백제왕 의자라는 말은 연도가 잘못됐거나 백제왕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을 텐데 643년에 백제의 태자 여풍이 꿀벌둥지 4개를 미화산에 풀어 사육하였다. 그러나 결국 번식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그 전에 일본에 넘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름도 틀렸고 태자도 아니지만 이름이 부여풍이라서 성이 부, 이름이 여풍인 줄 알았고 외국의 왕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왕자가 아니라 태자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황상은 이복 형제였던 부여풍을 일본에 보내서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태자가 되었다라는 게 가능성이 높지만 기록상 부여풍은 의자왕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을 똑같이 지었을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이복 형제인 라이벌이랑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짓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어둡시다. 자, 결국 어떻게 의자가 태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632년 태자가 되었고 641년 무왕이 사망하면서 의자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네, 얌전한 척하고 있었던 흑염룡이 깨어납니다. 의자는 왕자 시절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다 의자의 처세술이었습니다. 모계의 세력이 밀리자 스스로의 입지를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 백제 조문사의 종자 등이 지난해 11월 대좌평 지적이 죽었습니다. 또 백제사신 곤륜의 시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금년 정월에 국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아우 왕자의 아들 교기와 누이 동생 4명, 내좌평 기미 그리고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사택지적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었으며 그 바로 다음 해인 642년에 사택왕후가 사망하면서 완벽하게 사택시의 세력이 힘을 잃자 곧바로 사택왕후의 손자, 손녀들이자 의자왕에게는 이복 조카가 되는 자신의 정적 40명을 일본으로 망명시킨 겁니다. 와, 무섭죠. 자, 그런데 이 가설에도 반론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사택지적이 642년에 일본으로 파견되었고 사택지적비에는 654년에 은퇴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그 연도를 혼란스러울 때 잘못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 서기는 정확하게 믿을 만한 기록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적혀 있는 반면 또 어떤 기록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참고할 순 있겠지만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신빙성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왕이 된 의자왕은 성충, 윤충, 의직 등 기존의 대성 8족 가문이 아닌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했으며 즉위한 지 2년 만에 아들 부여융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의자왕이 자신의 세력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백제 성왕의 복수이자 한강 유역의 재탈환이었습니다.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겨 새로운 백제의 중흥을 이끌며 사비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이 성왕은 사비천도 이후 과거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겼던 것을 잊지 않고 한강 유역의 고토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만만치 않아서 신라와 잠시 손을 잡고 북진을 해 한강 하류의 육군을 점령하고 딸을 신라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며 나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사실 이건 다 페이크였고 눈에 가신 신라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다시 재탈환하고 싶은데 거기 버티고 있는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야, 우리 일단 한강을 같이 탈환을 해가지고 우리 반씩 나눠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었다가 한강을 재탈환한 다음에 우리 딸 시집 보내줄게 하고 우리 동맹을 좀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뒤에서 친 겁니다. 자, 이 신라를 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강을 점령한 뒤에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한강을 빼앗겼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 신라를 쳤다라는 쪽과 아니다,
한강 유역은 백제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신라 조정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내부가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이때다 싶어서 백제의 태자 창이 신라를 치자고 제안을 했고 성왕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왕은 신라를 치게 되었고 이는 관산성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패하며 성왕은 말종자라고 불렸던 고간 도도의 칼에 참수가 되고 그 머리는 신라 경주 관청 계단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참수당한 백제 왕 머리 꼭대기를 신라인들이 오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밟고 다니게 되는 거죠. 백제의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이를 잊지 않았고 대신라전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641년에 즉위하여 642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서 무려 40여 개의 성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며 명실상부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가 됩니다. 이어서 그는 신라 수도 경주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이며 신라의 주요한 군사기지였던 대야성을 치기로 하고 자신이 직접 등용한 윤충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고 대야성 공격을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야성은 그 유명한 김춘추의 딸과 그의 사위가 도독으로 있는 곳이었는데 대야성은 신라 방어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고 이곳이 함락된다는 것은 신라 서쪽의 국경이 무너지는 만큼 쉽게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과거 김품석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거밀이라는 부하장수의 내통으로 인해 대야성은 아주 허망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말았고 김품석은 스스로 항복했으나 윤충이 그들을 모두 죽여 목을 베어서 왕도로 보냅니다. 김춘추의 딸과 그의 남편 김품석의 머리를 받은 의자왕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라전을 시작한 명분이 뭐였죠? 성왕의 복수였죠. 성왕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신라 관청 계단 아래에 묻혔죠? 똑같이 해줍니다. 이번에는 관청 계단 아래가 아니라 아예 감옥 바닥에다가 머리를 묻어서 죄수들이 이 머리를 밟고 다니도록 만듭니다. 88년 만에 이뤄낸 백제의 서륙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짠 복수극이었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복수를 철저하게 해야 돼. 내가 내 핏줄의 원한을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잊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거둔 장군 윤충에게 말 20필과 곡식 1000섬을 하사합니다. 이 승리에 의자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복수극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름답고 속 시원한 복수란 없죠. 딸과 사위의 죽음은 김춘추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야성이 패배하였을 때 도독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는 춘추의 딸이었다. 춘추는 딸의 죽음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아니 근데 물론 딸을 잃어서 충격이 컸을 수도 있었겠지만 무려 대야성이 무너졌어요. 신라의 서쪽 방어선이 뚫려버렸고 항복해버린 도독의 장인이 김춘추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이것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딸의 복수를 위해 대야성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당나라로 군사 외교를 떠나게 되죠. 자, 당나라랑 신라가 손을 잡는 그림이 슬슬 그려지죠. 자, 그럼 백제는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백제는 신라와도 고구려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백제가 신라를 압박해 들어가면서 혹시 모를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신라의 전력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구려와의 외교 관계를 다시 구축할 필요를 느껴서 643년에 재려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 곧바로 당나라가 고구려의 요동 지방을 공격하자 신라군은 이 당나라를 돕기 위해서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했죠. 자, 그러자 신라의 전력이 분산됐죠. 이 틈을 타서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했고 또다시 신라의 7개의 성을 빼앗게 됩니다. 아주 얍삽해 보이지만 효과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고구려를 도운 걸 보면 당나라를 등진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백제에서 유명한 이템이었던 황칠 갑옷을 당태종에게 바치면서 그의 환심을 샀고, 당태종은 신나서 이 삐까번쩍한 황금 갑옷을 걸치고 또다시 고구려 침략에 나섭니다. 아니 뭐 나는 갑옷을 선물했을 뿐인데, 아니 뭐 그 갑옷을 전시를 하든 그걸 입고 고구려를 치든 그거랑 고구려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한테는 야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신라 야 우리가 박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당나라한테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만들어낸 진짜 이템인데 이거 황금이야, 피카번쩍하지 않아? 그러면서 외교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양방 외교의 흐름이 652년 이후 바뀌게 됩니다. 백제가 고구려와 외와의 관계를 새로이 구축해 나가면서 신라는 고립되게 되었고,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당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라는 연호와 의복까지 바꾸면서 당나라와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고, 이것이 바로 십자외교입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었죠. 십자외교. 이 십자외교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라가 당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반면 백제는 고구려의 연계 소문에 밀려서 당나라가 너무 쪽도 못 쓰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 군사적 요충지인 안시성을 함락하려고 50만 명을 동원해서 흑산까지 쌓아가면서 공격을 했는데 역으로 짤짤 털리니까 의자왕은 역시 당나라보다는 고구려지 라고 생각을 했으며 당나라와의 외교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시 성주한테 짤짤 털리죠 진짜. 막 50만 명 모아가지고 흑산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위에서 성을 공격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흑산 무너져가지고 막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제 막 역으로 그거 뺏겨가지고 거기다 참업하고 막 기다려가지고 이거 막 다 털리고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신라는 당나라에 계속 그렇게 무식하게 고구려만 공격하지 말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란 말이야. 지능적인 플레이를. 전에 어떻게 됐냐, 니네가 고구려 치던 거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 전력 분산된 사이에 백제한테 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원흉을 없애야 된다고. 싹을 잘라버려야 돼. 야 백제부터 먼저 치고 안전하게 고구려 쳐. 그럼 되잖아. 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백제를 칠 것을 주장했고, 고구려에 짤짤 털려서 이를 갈고 있던 당나라는 이에 혹해서 백제를 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백제, 강력한 포지션을 짜고 수비에 들어갑니다. 이어야 되는데 아무 방비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얘네 온다니까 뭘 믿고? 의자왕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의자왕은 제위 14년이 지난 655년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자궁을 수리하였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라는 기록도 있고, 궁궐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 라는 기록도 있고, 삼국사기에는 656년 임금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될 만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그러자 그에게 스카웃되었던 성충이 정신 차리라고 의자왕에게 충언을 하지만 의자왕은 이를 듣지 않고 성충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좀 방탕한 의자왕 같다, 그쵸?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복 이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했지, 이제 좀 놀아볼까? 였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사택지적이 죽고 사택왕비가 다음 해에 사망하며 공주 등 40명을 일본으로 추방시켰다라는 내용이 만약 연도가 잘못 적혔던 것이고 그 해가 바로 65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간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사택시와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그간 참았던 고삐가 풀려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이게 655년이잖아요. 아까 사택지적 묘비석에 뭐라고 써 있었죠? 654년에 은퇴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거죠. 자, 물론 정일품 좌평이었던 성충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 했다고 냅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거의 연개소문이나 김유신 등과 비견되는 성충에 대한 견제 측면도 있었을 테고 임금의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삼고 각각 시급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커져가는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땅을 몰수하여 나눔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태자궁 리모델링이랑 망해정을 세운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역시 왕권 강화의 기초는 화려한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 태자궁 리모델링과 망해정, 마천성 수리 등으로 인해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하여 흥청망청 즐겼다면 거기다가 삼천국녀까지 있었다면 당연히 국고에도 손을 댔을 테고 이를 보다 못한 백성들이 밀란 한 번쯤 일으켜 볼 법도 한데 의자왕 재위 시절에는 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아주 뭐 비리만 보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의자왕 재위 시절에는 그런 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충신이었던 그 성충을 견제하는 건 너무 쪼잔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충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올린 간언이라는 게 야,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는 너 언젠가 칼침 맞아 죽는다? 가 아니라 결국 전쟁 터질 거라고 내 말 좀 들어라! 였던 걸 감안하면 아마 성충과 의자왕 사이에는 당나라의 침략을 두고 의견이 갈렸었고 이로 인해 의자왕의 눈밖에 나며 성충이 제거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그냥 충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뒀고 실제로 방탕하고 흥청망청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의자왕은 대체 왜 성충을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을까요? 만약에 성충이랑 자기 의견이 달라서 가뒀다고 하기에도 굳이 자기 의견을 그렇게까지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의자왕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가 직접적으로 백제를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제를 치려면 당나라 군사가 서해 쪽으로 바다를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파도도 험난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만약에 파도를 만나거나 바람을 만나면 침몰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신들도 배를 타고 올 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오는 루트였고 당나라는 늘 고구려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쪽으로 넘어와서 고구려를 친 다음에 백제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거죠. 아예 안 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구려를 치러 와도 우리는 고구려 조금씩 도와가면서 고구려가 지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냥 전쟁 준비하면 되고 고구려가 이기면 뭐 우리야 좋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감옥에 갇힌 성충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마디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항상 형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릇 전쟁에는 반드시 지형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면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군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의 언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험한 지형에 의지하여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간언하기도 했으나 의자왕은 이를 듣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노선만을 고집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 제대로 된 세세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두 번째, 백제는 패망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에게 절대 후한 평가를 내릴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감안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의자왕이 어쨌든 당나라에 대해 오판을 한 건 사실이고 성충의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660년 6월 21일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 13만이 백제의 기벌포로 상륙했고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군은 사비성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